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월 강원도 한국의 웅장한 산악지역 깊숙이 땅속 깊은 곳에는 상동 텅스텐 광산이라는 잊혀진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산은 한국의 광업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숨겨진 힘과 천연자원에서 우러나오는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시대부터 쇠퇴기를 거쳐 잊혀질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광산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대규모 투자자의 관심은 귀중한 자원의 부활뿐만 아니라 한국의 광업 분야에서의 힘과 위치를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동 광산의 이야기는 도전과 기회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탐사 및 채굴 과정, 역사적 및 경제적 변동이 이 광산의 운명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를 복원하고 재개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동 텅스텐 광산은 현대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인의 인내와 창의력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한국의 광업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회복력을 보여주는 나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치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펼쳐진 무수한 작은 섬들. 무궁무진한 활용도의 희귀 자원과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2009년에 이어 또 한 번 1억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인류는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판도라라는 행성을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판도라까지 진출한 이유는 단 하나. 지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 자원인 연읍테늄 UNOBTAINILUM을 손에 넣기 위함인데요. 언읍테늄,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억만 달러에 팔리죠. 1kg에 240억 원짜리 광물이라면 영화 속 인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류도 죽음을 무릅쓰고 판도라로 진출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언읍테늄이라는 금속은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 SF 등에 나오는 가상의 금속입니다. 그 영어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설령 얻을 수 있더라도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전 세계 곳곳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광물이 존재하는데 강원도 영월의 오래된 폐광에는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가 빽빽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의 광산업체가 7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급 광물을 캐기 위해 혹시 여러분은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를 알고 계시나요?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레이지 동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으로 베트콩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경험이 있는데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는 폭탄입니다. 폭약이 없는 폭탄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레이지 독은 길이 44지름 13무게 20지의 탄환형 금속으로 지면 근처에서는 시속 804km의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 덕분에 공중에서 이를 투하하기만 하면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그 자체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속탄과 같은 불발탄의 위험성도 없었죠. 모탄에 해당하는 큰 금속통에 이 금속을 잔뜩 채운 후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구조는 집속탄과 비슷한데 여기에 운동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레이지 독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신의 지팡이라즈 프롬 가드라는 무기입니다. 신의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턴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뜻하는 텅과 토를 의미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중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쓰는 미국도 결국 신의 지팡이는 개발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텅스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텅스텐이 워낙에 비싼 금속이라 천조국 미국이라지만 중간에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혹시 강원도 영월의 폐광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텅스텐이 빽빽하게 매장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원도 영월군 상통읍 구레리에는 벌써 문 닫은 지 30년 가까이 지난 상통광산이라는 오래된 폐광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에서도 그나마 지하자원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전국에 매장된 광물자원 161억 톤 중 약 75%가 강원도에 매장되어 있죠. 이 자원들의 잠재 가치는 최대 180조 원에 이르는데
만약 채굴 기술이 발전한다면 강원도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영월의 상동광산인데, 상동광산은 원래 텅스텐, 즉 중석광산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때 상통읍에는 3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지만 폐광된 지금은 고작 1영여 명 사는 폐광촌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텅스텐이야 텅스텐과 중석 혼용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주요 금속 중에서도 녹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 제조의 필수 광물로 꼽히죠. 그런데 텅스텐 매장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상동광산이 단연 으뜸인데, 단일 광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추정 매장량이 800만 톤입니다. 품질이 워낙에 좋은 데다 소련의 확장에 겁먹은 미국은 영월의 중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중석협정 1952년 3월을 체결해 넘금 50억을 지불하고 2년간 중석 15영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한참 미국으로 수출되던 당시 미국의 한 시험기관은 상통광산의 중석 정광을 분석한 후 한국의 텅스텐 정광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표준이라고 발표했을 만큼 품질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시작하면서 상동광산의 채산성이 크게 약화됐고 1994년에는 결국 폐광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폐광 20년 뒤인 2012년 세계적인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상동광산에 무려 7억만 달러, 한국 돈으로 8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재산이 54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의 전설 같은 인물이 강원도 영월의 작은 광산 하나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 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가진 지하자원 덕분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출 규제 등으로 막아버리니 중국에 미안한 소리 하지 않고는 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인데 텅스텐이 히토류만큼 중요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히토류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가 텅스텐이니까요. 지난 2017년 2월 광물자원공사는 신산업 기여도, 미래 성장 가능성, 수입 규모 등을 지표로 삼아 5대 핵심 광물을 선정했는데,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그리고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의 경우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류에도 사용되지만 반도체 금속 배선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 무기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가 이 텅스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또한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한데,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부존량의 60%와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죠. 이에 중국은 1991년부터 텅스텐을 국가보호광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텅스텐의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늘 상승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텅스텐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파라텅스텐산의 유럽 가격은 1톤당 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텅스텐 소비국인데 필요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문을 닫은 상동광산은 어쩌다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일까요? 폐광 12년 뒤인 2006년 캐나다의 광산업체 울프마이닝과 울프마이닝은 상동광산의 광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세계적인 광업회사인 캐나다의 알몬티 ALMONTY 인더스트리가 울프마이닝을 인수합병해 상동광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 5월에는 무려 300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주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했죠. 작년 5월 28일 착공식을 한 뒤 광맥조사, 시추, 갱도 굴진, 정광공장 건설 등 채굴에 앞선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2,5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오히려 해외 언론이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텅스텐이 다시 생산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알몬티에 따르면 현재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800만 톤으로 이는 연간 100만 톤씩 6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특히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의 광물 내 함량은 0.45%로 0.19%의 중국산뿐 아니라 세계 평균인 0.18%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현재 텅스텐 원광을 재련해 품위를 높인 정광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몬티는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는 불순물 제거 시설만 국내에 갖추고 나머지 재련 작업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GTPG LOBAL 텅스턴 앤드 파우더즈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벌써 GTP와 15년간 텅스텐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었죠. 사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즉 중석은 한국에게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1952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용해 수입한 밀가루와 비료를 농민들에게 값비싸게 팔아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놨었죠. 이를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정격 유착 사건인 중석불 사건이라 합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를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석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가 세운 대한중석광업은 1960년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효자기업이 됐는데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탄광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중석을 캐낸 광부들의 피와 땀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외국 기업이 이를 캐 돈을 벌 계획이라고 하니 참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둥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IRA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IRA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숫물을 끓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숫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되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IRA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IRA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IRA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RA 관련 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IRA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CATL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와 유럽의 원자재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IRA와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에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 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 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 영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묵호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SWIFT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 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학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여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식 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